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죠?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가. 없네. 저는 김호준이고요. 누가 공부하느라고 못 들었을 것 같은데 나는 꿈스타라고 아주 유명한 팟캐스트가 있어요. 우리 임용박 각하에게 헌정하는 굉장히 훌륭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동안 공부하느라 못 들으신 분들은 들어봐요. 이제 나라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오늘 할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책 받았잖아요. 권투를 빈다. 이게 명조예요. 제가 쓴 건데 굉장한 명조인데 제가 이 책을 여러 매체를 통해 상담한 걸 모은 거예요. 한 6, 7년 됐어요. 상담한 지가.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하고 신문 지면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만나서도 하고 잡지를 통해서도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상담을 했는데 마이크 나와요 지금? 상담을 하면서 모은 답변집인데 그 상담을 하면서 딱 여러분들 나이 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상담을 받았는데 하루에 한 100통 정도 메일을 받아요. 이 상담 메일을 100통 정도 받는데 100통은 더 되는 것 같아. 그걸 제가 6, 7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겠지. 근데 그 상담 내용이 사실은 거의 다 똑같아요. 다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똑같냐면은 저는 이 과를 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가는 건지 모르겠다. 또는 이 과에 왔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 과를 졸업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졸업하고 이 회사를 들어왔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또는 내가 이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이 남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다. 현재 숙과. 제가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런 관련 강연을 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그 답은 몰라. 게다가 그 답에 관심도 없어요, 저는. 당신들이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응? 근데 그 답을 모르는 이유는 내가 알아요. 생각해보자고요. 몇 살이지 보통? 현재 숙과? 19살. 그러면 19년이나 자기하고 살았잖아. 근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른다는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내가 19년이나 살았는데 나랑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왜 남한테 묻냐고. 근데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남자 혹은 이 여자와 계속 만나야 되나요? 헤어져야 되나요? 하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남자를 만났는데 이러이러 하다가 이러저러 다툼도 있고 이 남자랑 이제 헤어져야 될까요? 혹은 이 여자와 결혼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끊임없이 질문해 나한테. 여러분들보다 한 대여섯 살쯤 많으면 이런 질문이 시작돼요. 이런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하고 몇 년간 만났는데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새로운 남자가 나타난 거야. 근데 그 새로운 남자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는 학교에서 만난 남자인데 새로운 남자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 회사를 다니다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다. 이 새로운 남자가 괜찮은 것 같아. 지금 학교에서 만나는 애는 말은 잘 통하고 좋은데 미래가 잘 안 보여. 나이가 비슷하잖아. 근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데 예. 핑마이크를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 저기 녹음이 안 된다고요? 내가 할 바가 아니지. 어디까지 하다 말았죠? 아, 그렇지. 새로운 남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은데 사회적으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남자가 아직 어색해서 말이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남자하고는 미래가 좀 그려지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결혼은 조건인가요? 사랑인가요? 이런 질문은 TV에도 많이 나오잖아. 연속국에. 연속국이 영원한 주제 아니에요. 결혼은 조건이냐 사랑이냐. 근데 이 질문도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왜 바보 같은 질문이냐면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재벌가에 시집을 가도 맨날 사랑해주지 않으면 몇 년 있다 헤어져요. 실제로 그런 일 많잖아. 거꾸로 어떤 사람은 큰 외제차 타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고 돈이 많고 그러면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와도 행복하게 잘 살아요. 안 그럴 것 같지? 그런 사람도 있어. 행복하게 잘 산다고. 그러니까 결혼은 사랑인가요? 조건인가요?는 바보 같은 질문이고 내가 어떤 조건에 결혼을 원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거는 자기가 언제 행복하느냐에 달린 거잖아. 응? 이런저런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한지 아니면 그런 게 충족돼도 나를 항상 이뻐해줘야 더 행복한지 그렇게 자기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응? 나는 언제 행복하지? 라고. 그래서 나한테 결혼은 조건인가요? 아니면 사랑인가요? 묻는 사람들은 나는 언제 행복한지 네가 대신 말해주세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 질문 이상하잖아. 듣고 보니까. 바보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죠? 나는 지금 불행한데 뭐가 잘못된 거죠? 바보 같은 질문이지. 왜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느냐? 자기한테 했어야 되는 거거든. 나는 이런 조건일 때는 행복하고 이런 조건일 때는 불행하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이 길을 찾아가야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한 번도. 여러분도 다 똑같아.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고등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 수능은 봤는데 졸업한 지 오래됐죠?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래 얼굴이? 당황스러움. 나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얘기예요. 안 가르쳐 주는 얘기인데, 여기 학원 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하고 제가 같은 세대예요. 원장님이나 저 나이쯤 되면 다들 요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자식들한테 말 안 해. 막 살까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진실이야.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야 될 걸 남한테 묻냐고. 당신들도 다 마찬가지지. 학교를 진학을 해서 학교를 들어갔다고 치자고. 그럼 졸라 행복할 것 같지? 만사가 다 해결될 것 같지? 아니야.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마다 남들한테 물어요. 친구들한테 묻고, 부모님한테 묻고. 근데 답이 없어요. 답을 다른 사람들은 줄 수가 없지.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언제 행복한지 대신 말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묻기만 해. 왜 자기하고 가장 오래 살았는데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모르냐? 이 명저, 건투를 빈다를 보면 나오는 얘기고, 제가 이 관련 강연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로 드는 사람이에요. 락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논술 학원이니까 락강 정도 등장하지 않나? 안 등장해요? 부실하네, 학원이. 락강이라고 꽤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뭐, 각종 이것저것 다 한 사람인데. 근데 그 양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외워. 멋지잖아.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나 아빠나 어쨌든 부모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발달을 하냐면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반복하려고 해요. 당연히. 아이가 뭘 했는데 부모들이 좋아하고 박수를 치면 그 행동을 반복하려고 한다고. 말을 뭘 했는데 막 좋아해. 그럼 말을 자꾸 하려고 하고. 걸었는데 좋아해. 박수치고. 그럼 자꾸 걸으려고 하고. 좀 더 커서 학교에 들어가는데 성적이 좋으면 부모들이 좋아하잖아. 그리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옆에 애들도 와하고. 그럼 그걸 자꾸 반복하려고 해요. 당연해. 우리 모두가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뻐하는 걸, 엄마가 욕망하는 걸 나도 욕망한다고. 그 말이에요. 인간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이게 좀 더 확장되면 선생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줄 알아.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친인척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모두가 겪어요, 다. 그리고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지. 그런데 한 고등학생쯤 되면 이게 내 욕망과 나를 둘러싼 주변의 욕망이 분리가 되기 시작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고. 당연하잖아요? 이게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분리가 안 일어난 채 대학을 가요. 그리고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채 대학을 졸업해.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이 되고 40이 돼요. 이게 아주 골 때리는 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 뒤에도 한 분 계시네? 그죠? 수능을 다시 봤죠? 아닌 척 하지 말고. 선생님이에요? 예. 네. 아, 선생님. 선생님이구나, 씨발. 에어컨이요? 난방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닐까? 뭐 어쨌든 이게 왜 골 때리냐면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리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엄마가 혹은 선생님이 혹은 친구들이 혹은 친척들이 혹은 이웃집이 너는 이 정도는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지, 혹은 사회가 이 정도는 내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지.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잖아.
뭘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왜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지.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간다는 거야. 짬뽕이 돼서. 하고 싶어 하는 건지 해야 돼서 하는 건지 나한테 이걸 기대하니까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나이를 많이 먹어도 이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는 자기가 정확하게 자기 욕망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정확하게 모르면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몰라. 당연하잖아? 헷갈려. 그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물어봐야 돼.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그리고 남들하고 좀 다르게 하고 있으면 불안한 거야. 나만 뒤처질까 봐. 항상 불안하게 사는 거지. 남들은 어떻게 할까?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나는 뒤처진 거 아닐까? 당신들 다 그러고 살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면 나한테 묻게 돼 있는 거야. 멘토라며. 나 멘토 아니야. 응? 요즘 뭐 멘토 많잖아요. 지들도 몰라, 씨발. 응? 걔네들이 인생을 여러 번 살았나?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자기 앞가림도 다 바빠. 멘토한테 물어볼 거 없다고. 왜 멘토, 그 사람들이 당신 하나하나의 삶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말해줘. 상황을 모르는데. 다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그러면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남한테 묻지 않고 멘토한테 묻지 않고 멘토도 다 모르거든? 아프니까 청춘이다. 다 거짓말이야. 뭘 아프니까 청춘이야. 죽을 때까지 아파 사람은. 청춘만 아픈 게 아니야. 응? 다 구라야. 그리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에 이런 말이 구라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젊었을 때 고생을 해서 성공을 했다 이거지. 자기 자랑이야 다. 그런 얘기들은. 혹은 뭐 이 자서전이나 위인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이 위인전을 자세히 읽으면 그럼 여러분도 정주영처럼 될 것 같지? 아니야. 정주영 회장이 만약에 요즘 태어났잖아? 그렇게 하면 비정규직이야. 응? 소 팔아봐야 얼마 못 가요. 소 팔아봐야 서울에 와서 몇 개월 살지도 못해. 비정규직이라고. 그 사람이 성공했던 건 대단히 특수한 시대적 상황도 있고 대단히 특수한 여러 가지 조건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처럼 똑같이 한다고 지금 또다시 성공할 수 있나? 아니야. 근데 왜 읽어 그걸? 그리고 뭐 시크릿 이런 거 있잖아. 뭐 하늘의 길을 받아서 씨발. 다 거짓말이야. 그런 책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그 책을 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책 많이 팔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내가 내 욕망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살면 나처럼 돼. 망했다고? 그래,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망했어. 응?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졸라 멋있어. 응? 자기들 아빠하고 비슷한 세대에 내가. 아빠가 멋있어, 내가 멋있어.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이론은 몰라요. 난 이론 모르고 하나의 사례를 알려드릴게. 살아있는 사례를.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 부모님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좀 독특한 양반이었어요. 어떻게 독특했냐면 왜 어릴 때
애들한테 맛있는 거 있으면 이렇게 숟가락에 올려주고 그러잖아요. 아주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맛있는 게 있으면 당신들이 다 먹었어요. 내가 나이를 좀 먹고 나서 한 중학교쯤 됐을 때 항의를 했어. 왜 맛있는 걸 다 먹냐고, 부모. 어릴 땐 몰랐지, 아주 어릴 땐. 우리 모친이 나를 쳐다보더니 한 말이 있어. 니들은 먹을 날이 많잖아. 설득됐어. 맞는 말이잖아. 매사에 그런 식이었어요. 우리 모친 도시락도 잘 안 싸줬어요. 학교 다닐 때. 왜 안 싸줬냐면, 모친이 유치원을 했는데, 조그만. 나는 유치원, 너는 공부. 각자 자기 일 하는데, 무슨 유세냐 이거지. 그럼 도시락을 언제 싸줬냐? 우리 모친이 본의 아니게 일찍 일어날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심심하잖아. 그럼 도시락을 싸줘. 그래서 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한 번도 공부한다고 유세를 부릴 수가 없었어.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지만 전화요금 많이 나올 수 있었거든. 한 달에 5만 원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뭘 했어. 그래서 한 15만 원 나왔다고 쳐. 그럼 혼날 거 아니야. 20만 원, 30만 원 나왔다고 쳐. PC통신 초창기에 있는 PC통신 하느라 돈이 많이 나오게 됐어요. 전화선을 썼으니까. 그래서 30만 원이 나왔어. 원래 5만 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님들이 보통 아주 혼을 내죠. 전화선을 끊어버린다고 방에. 이 모친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다만 고주서를 들고 와서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네가 내라. 그리고 나가. 그럼 어떻게든 내가 내야 돼. 그 외에도 많은 일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 때 배낭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배낭여행 갔다 왔더니 우리 집 자기들끼리 이사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옆집 물어보고 찾아갔어요. 제가 결혼을 한 번 했었어요. 빨리 갔다 왔어요. 결혼도 한 번씩은 해보는 게 좋아.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할 때 오랜만에 집에 가서 이제 모친에게 아무래도 내가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모친의 첫 마디가 뭐 어쩌다가 누구랑 이게 아니고 나를 쳐다보더니 언제?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 있다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라.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 한 달 있다가 결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부친이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축하한다. 이게 결혼과 관련된 멘트의 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조금을 냈죠. 50만 원을. 액수로 축의금이죠. 액수로 볼 때 가까운 사촌 정도에 해당되는 액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우리 집이 알았어요. 그 사실을. 내가 숨긴 게 아니고 원래 저는 결혼해서 원래 명절 이럴 때 양가 집 찾아가잖아. 특히 남자 집에 제사 지낸다고. 저는 엑스와이프한테 오지 말라 그랬어. 네 조상이 아니잖아. 응? 너는 네 조상 모시러 가라. 그러니까 명절날 올 리가 없잖아. 특별히. 그러니까 안 와도 모르는 거야. 잘 살고 있는지. 아니 명절이 돼도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물론 명절과 상관없이 찾아갈 때도 있긴 했지만 그게 한두 해 안 온다고 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한 3년째쯤 됐는데 뭐 딴 걸 하다가 우리 모치 날 쳐다보더니 맞다. 걔는 요즘 뭐 하냐? 이게 이혼과 관련된 멘트의 전부였어요. 그런 부모였더랬다고.
크고 나서는 굉장히 고마워요. 크고 나서는. 왜냐면, 부모님이 특별한 교육 철학은 없었어요. 내가 커서 물어봤는데, 나이를 먹고 특별한 교육 철학이 있었냐? 없었다. 특별한 교육 철학은 없었는데, 그 덕에, 제가 어떤 걸 일찍부터 몸으로 느끼게 됐냐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데 아무한테도 허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지. 대신 그걸 누가 대신 책임져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대신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내가 책임질 거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자기가 책임질 거면. 그걸 나이를 먹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지, 부모들한테. 특별한 교육 철학이 있었냐고. 없었어. 운이 좋은 거지. 응?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모님과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고1 때인데, 시험을 보고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어. 근데 그때 집에 여동생하고 모친은 외가를 가고 우리 부친 혼자만 있었는데 시험 쳤으니까 일찍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갔더니 집에 있더라고 그 양반이. 거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들어갔는데 집에서 삼겹살을 굽고 있는 거야 대낮에. 원래 고기를 좋아하는 양반이 아닌데 이상한 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왜 삼겹살을 구우시나요? 이렇게 묻지는 않았어요. 그 나이대의 아들과 아버지가 그렇게 곰살 맞지가 않잖아, 별로. 당신들은 곰살 맞나? 우리 집안은 아니었어. 그래서 내 방에 들어와 있는데 잠시 후에 밥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삼겹살을 구워서 아들한테 밥상을 차린 거예요. 태어나 처음 있는 일이고 그 이후로 그런 일은 없었어요. 대단히 이상한 일이었지만 그런가 보다. 사연이 있겠지 뭐 생각하고 둘이 밥을 먹었어. 한참 먹는데 밥을 다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내 숟가락 위로 우리 아버지가 삼겹살 한 점 올렸어요. 잽싸게. 깜짝 놀랐어요. 말했잖아.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다 먹는다고. 그런데 그 숟가락 위에 삼겹살을 올리는 그 순간 한 0.5초 만에 이 양반이 그 숟가락 위에 고기를 왜 올리는지 내가 이해를 했어요. 순식간에. 왜 이해를 했냐면 어쨌든 내가 이 양반하고 십몇 년 살았잖아. 근데 이 양반이 고기를 올리는 그 순간 대단히 무뚝뚝하고 부친이 그리고 충청도 양반 출신이라 그리고 본인도 칠형제 중에 하나라 항상 엄한 아버지 모델밖에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답습하다가 와이프하고 딸내미가 없는 사이에 고기를 구워서 자식한테 한번 올려주고 싶었던 거야. 찬스가 온 거지. 응? 아버지, 딸내미하고 와이프가 없기 때문에 가오도 안 상하잖아. 응? 그래서 자기가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삼겹살을 구웠어. 그래서 고기를 올려주려고 하는데 애가 밥을 너무 빨리 먹는 거야. 응? 이러다가 밥을 다 먹겠어. 응? 벼르다가 마지막에 찹쌀에 올린 거지. 그리고 남사스러우니까 고개를 숙여. 응? 순식간에 그게 그렇다는 게 이해가 왔어. 아주 순식간에. 그리고 그렇다는 걸 이해한 순간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 한 방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 대목에서 보통 영화에서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하고 껴안고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도 남사스러우니까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들키기 싫고 그리고 각자 식사 끝난 다음에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고 이 부치는 설거지를 시작했어. 원래 설거지도 안 하는 양반인데 휘바람을 불면서 막 설거지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틈으로 이렇게 봤는데 신난 거죠. 벼르다가 성공한 거야. 신난 거야. 내가 그 뒷모습을 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가 아니라 40대 중반의 남자로 보였어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자로 보니까 40대 중반에 이 40대 중반의 남자하고 만난 여자, 우리 엄마. 엄마도 한 사람 여자로 보이는 거지.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어떻게 만났을까? 이게 어릴 땐 물어보잖아.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나요? 뭐 이런 거. 그럼 마치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둘이서 만나서 섹스를 해서 날 낳은 거 아니야. 섹스를 했다는 생각도 굉장히 이상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폐륜적인 것 같잖아. 응? 그렇잖아. 당신들 다 그렇게 났어. 응? 어디 주워 왔을까봐? 당신들 부모들 다 섹스해서 낳았다고. 당연히. 근데 나한테 아무도 부모도 한 사람이 남자고 한 사람이 여자고 당연히 그들도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욕망과 좌절이 있고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없어요. 부모는 그냥 부모 아니야. 부모는 남자고 여자가 아니야. 부모의 사랑은 위대하고 뭐 이지랄들 얘기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남자 여자거든. 안 그래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그 나이 때까지 부모도 남자고 여자라고 말해준 적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매우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이며 해서는 안 될 상상을 한다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안 했어. 나는 아버지가 남자 여자라 보인다고. 이상하잖아. 응? 친구들한테 가서 야 나는 아버지가 남자라 보여. 설명하기도 어렵고. 응?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서른이 넘어서까지. 서른이 넘고 나서 이 어떤 사회생활 하다 만난 정신과 의사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너 부모님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모친 얘기를 하다가 우리 모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표현을 썼대요. 그 여자의 삶은 말이야. 나는 의식 못했어요. 근데 다음날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제부터 엄마 얘기를 할 때 그 여자라는 표현을 썼냐고. 그 정신과 의자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런 표현을 썼냐고. 그랬더니 어제 얘기할 때 두세 번 정도 썼다고. 글쎄 나는 그런 걸 의식하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기억이 없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를 하길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상담을 하건 아니면 얘기를 하건 우리나라 남자들한테 자기 엄마, 모친에 대해서 자기 엄마까지 그 여자라고 객관화해서 표현하는 사람은 처음 만났대. 그리고 언제부터 그 말을 썼는지 잘 생각해보래. 듣고 보니까 나한테 유리한 말인 것 같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고1 때가 생각났어요. 고1 때 그 고기를 올려준 날 그때가 생각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날부터 라고 했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말을 하기를 그날이 내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한 최초의 날이래요. 정서적으로 독립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이후로 난 부모님한테 한 번도 뭘 해달라고 요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효도하고 달라. 난 효도는 관심이 없어요. 효도하고는 다르고 그 양반들도 그 양반 나름의 삶을 헤쳐나가느라고 졸라 힘들다고. 생활인이고. 바빠요. 니들만 힘든 줄 알지? 아니야. 니들은 공부하면 되잖아. 응? 거느린 자식들도 있고 내야 될 세금도 있고 졸라 바빠. 그들도. 그래서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게 난 염치가 없었어. 난 다 컸으니까. 그거는 효도해야 한다.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난 효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물론 난 우리 부모들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인간으로 좋아하고 가끔 전화도 하고 명절날은 안 가요. 길 막히니까. 응? 왜 꼭 명절날 가야 돼? 그 전주에 가면 되지. 근데 왜 명절날 가는 줄 알아? 명절날 그렇게 길 막히는 데 가야 평소에 내가 부모를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을 다 같이 길 막히는 길 위에서 탕감받는 거야. 이렇게 길이 막히는데 응? 내가 가고 있다라고 죄의식을 탕감받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전 국민이. 그래서 집에 도착하잖아? 그러면 대화의 내용이 이거야. 길이 얼마나 막혔는 줄 아냐고. 그리고 나머지 대화 절반은 뭔 줄 알아? 언제 가면 안 막히냐고. 응? 나는 죄의식이 없어요. 부모한테. 우리 부모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귀엽기도 하고 연민도 있고 자주 전화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흔히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사회에서 가르치는 효도하고는 무관해. 나는 그 사람들이 좋아서 그러는 거야. 부채의식도 없고 죄의식도 없다고. 그냥 그 사람들이 좋은 거지. 어쨌거나 그 독립얘기를 왜 하냐면 정서적으로 가장 처음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이 부모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평생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부모는 우리한테 실망할 권리가 있어요. 때때로. 부모는 기대할 권리도 있고. 거기까지 당연해요. 근데 그 부모의 기대대로만 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도 우리한테 각자 있거든.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게 뭔지 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부모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나는 그게 싫다까지는 쉽게들 해. 그럼 원하는 게 뭐냐고. 자기가 원하는 건 정확하게 몰라. 이게 부모의 말을 항상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혹은 부모의 요구를 항상 거절해야 된다. 이거하고도 다른 얘기예요. 저도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한 적이 있어요. 안 한 적도 많고. 예를 들어서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를 우리 모친이 딜이 들어왔어. 처음으로. 난생 처음. 야, 너 졸업하고 어디 그럴듯한 회사를 들어가라. 3년 동안만.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기 싫다. 그랬더니 모친이 한 얘기가 네가 어쨌든 20살이 될 때까지 학비는 내가 다 벌었었기 때문에 20살이 될 때까지 이 아버지의 부양을 받지 않았냐. 맞는 얘기지? 그런데 아버지가 너한테 학교 다닐 때 요구한 거 없지 않냐? 없어요.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가 주변 친구들한테 어디 그럴듯한 회사에 들어갔다는 말 정도는 하고 싶지 않겠냐? 어떻게 그럴 것 같아? 그 정도는 네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20살까지 도와줬으면. 설득됐어. 맞는 말이잖아? 이거 좋다. 몇 년으로 합의를 보냐? 3년으로 합의를 봤어요. 3년간은 그럴듯한 회사에 들어가고 회사를 다니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하기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부모가 원하는 것도 있고 때로 태업할 때도 있어. 해야 할 때도.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고 살면서 항상 그 부모의 기대가 뭔지 하는 그 굴레 속에서만 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부모가 주는 지원을 원하고 그게 끊어지는 게 두렵고 그리고 그 가이드에서 벗어나는 게 무섭고 그리고 그 압박은 또 그럼 싫고 투정만 부리고 사는 거지.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면 이런 세상을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 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없고 학원 선생님도 없고
친인척도 없고 아무도 날 모른다고. 그런데도 내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겠냐고. 현재 하고 있는 짓을. 그렇게 물어보지 않지. 다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욕망이 자기 욕망이에요. 그렇게 사고해보지 않았거든 한 번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하는 바도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잖아. 있나? 있을 리가 없지. 그런 연습을 시키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연습을 해야 될 나이인 거지 이제. 원래는 더 어릴 때부터 시작했어야 하지만. 그런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존중해야 돼. 때로는 타협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되는데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부모님이나 내 주변에 모두하고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따로 떼서 연습해보는 거. 빨개벗고 거울 앞에 서서 1대1로 뭐 꼭 빨개벗을 필요는 없어요. 응? 옷을 입고 해도 되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독립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근차근 내 주변의 기대로부터 독립하는 거야. 그거 다 독립하고 나서 때로 타협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독립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만 두리번거리면 나이가 한 30이나 40쯤 되잖아요. 내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고쳐야 될지도 몰라. 다시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돌아와서. 그런 사람 졸라 많아. 이 주제도 할 얘기가 많지만 벌써 40분이 지났네?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세 가지만 얘기하자고 그럼. 그러면 자기 욕망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씩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나이 때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원래. 그러니까 이건 연습이 필요한 건데 그 첫 출발이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리고 주변 모두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만이 타협도 되는 거예요. 협상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회사에 갔어요, 나는. 다만 3년 동안 다니지를 못했어요. 6개월 만에 관뒀어요. 6개월 만에 관두고 몰래 이집트로 갔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대충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걸 당장 알 수는 없어.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씩 부딪히다 보면.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도 제가 잘 예로 드는 일화인데, 아라파트라고 있어요. 아라파트. 아세요? 모르지. 아라파트는 누구냐면, 빈 라덴은 알죠? 빈 라덴의 80년대 버전이에요. 빈 라덴은 2000년 이후에 짱을 먹은 거고, 80년대, 7, 80년대는 아라파트가 전 세계적인 짱이었어요. 테러 조직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하고 막 싸우는 맨날 팔레스타인 난민들 있잖아요. 에어컨을 킨 거예요? 네. 대단히 부실하네요. 80년대 테러리스트의 대명사였다고, 아라파트. 내가 80년대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외신을 보다가 신문에 아라파트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신문 기사를 읽다가 마치 빈라덴 기사를 읽다가 빈라덴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갑자기 이 사람이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럴 수 있잖아. 나는 그랬어. 아라파트 기사를 읽다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근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그 사람이
이스라엘 그 첩보기관인 모사드를 피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나 어디로 이사 간다고 알리고 가지도 않았고, 모사드도 못 찾는 걸 내가 어떻게 찾아. 그런데 94년, 이 아라파트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총리가 라빈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클린턴이었는데, 세 사람이 만나서 중동 평화협상이라는 걸 합니다. 노벨상을 받아요. 그리고 협상의 조건이 뭐였냐면, 평화협정을 맺고 아라파트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래서 팔레스타인 난민의 자치지구를 인정해주고 나중에 분리독립을 인정해준다. 뭐 이런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파트가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외신을 본 거야. 이제 어딘지 알잖아. 그때 나는 대학생이었어. 그래서 아라파트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가 왜 아라파트를 만나러 가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라파트가 나보고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맞는 말이지. 그래서 아라파트를 만나러 갔어. 산 넘고 물 건너 국경을 지나서 팔레스타인의 제리코라고 있어. 여리고. 성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리고서 있잖아. 그 여리고가 제리코예요. 그 제리코가 팔레스타인 난민이 자리 잡은 동네였는데 글로 돌아왔어요. 제리코까지 갔어. 국경 넘어가지고 검문소 몇 개 지나서 갔더니 이제 아직 대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검문이 아주 삼엄했는데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내가 아라파트를 만나러 왔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왜? 그러길래 제가 리스펙트 라고 한마디 했더니 무척 좋아 하더니 저를 태우고 아라파트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아라파트 집 앞까지 갔다고. 집 앞에 내렸어. 그리고 집 앞에 딱 내리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라파트에 할 말이 없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응?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왜 그럴 수가 없지? 저는 그냥 아라파트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집 앞에 갔더니 할 말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아라파트 집에서 기대서, 벽에 기대서 사진 몇 박 찍고 돌아왔어요. 그냥. 아라파트를 만났다. 그 순간 아라파트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졌어. 그 집 앞에 간 순간.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아라파트는 뭐 만화 속의 캐릭터 같았거든. 근데 그 앞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런 집에 살고, 여기서 집이 보이고, 집에 사람이 사는 거잖아. 아주 구체화되는 순간 호기심이 사라졌다고. 그리고 실제 할 말도 없고, 역시 아라파트 역시 나하고 만나서 할 말이 없죠. 응? 그래서 돌아와서 딴 데로 갔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 나라를 그런 식으로 간 적이 있는데,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읽다가 꽂혔어. 커플이 그걸 횡단했대. 나도 나이를 먹으면 애인하고 꼭 가봐야지. 대학생 때요. 사하라를 6개월 동안 횡단했다는 거예요, 남녀가. 그 글을 읽고 나서 이거 멋지다,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대학교 때 방학 때 당시 여자친구한테 야, 사하라를 횡단하자. 왜?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그 사하라를 횡단하는 트럭을 얻어 탔어. 얻어 탄 게 아니라 돈 내고 탔지. 타고 사하라를 이제 트럭이 가는데 굉장히 모래가 많았어요. 하루 종일. 모래가 많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그 숙소에서 야외에서 텐트 치고 잤는데, 텐트 치고 자면서 내가 물어봤어. 계속 모래냐? 계속 모래다. 모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응?
그래서 돌아왔어요, 바로. 그 외에도, 뭐, 유럽 대륙의 북쪽 끝이래. 나르빅인가 어딘가. 그래서, 노르웨이 가서 차를 빌려 타고, 48시간인가 몇 시간, 한 2박 3일 동안 내내 운전해서 갔어. 끝이래. 갔는데, 그냥 나르빅이라고 하나 또 간판이 있어. 끝이야, 그게. 졸라 화났어요. 그리고 바로 돌아왔죠. 찍자마자. 가고 싶으면 그냥 갔다고. 특별히 대단한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했어, 다. 그렇게 해야 될 리스트는 많아요, 저는.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 봐야 돼. 내 계획 중에 하나인데. 궁금하잖아. 꼭대기에 가보는 게. 근데, 내가 이 유명한 사나이한테 물어봤더니, 난 안 된대. 배를 보더니, 응? 그래서 내가 헬기를 타고 가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헬기는 6,000m 이상 올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조사를 했어. 8,000m 이상 올라가는 헬기를. 몇 년 전에 차단했다고. 유럽에 있는 유로곱탄가 뭔가 하는 회사에서 10,000m 이상 올라가는 헬기를 개발했어요. 더군다나 그 헬기가 네팔 공군에 배치가 됐다고. 이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졸라 좋아했지. 저거 타고 가면 되겠구나.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 내가 네팔 공군에 입대를 해야 돼. 응? 그래서 상업용 헬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아요. 저는 계획이. UFO가 나타나면 저는 순순히 포획된다. 응? 매우 협조적으로. 그런 계획도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이를 들면서 봤더니, 보통은 이렇게 하더라고.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제일 먼저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졸라게 세워. 그런 다음에 이걸 언제 할지 막 고민을 해.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설명을 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막 설명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럼 어렵구나.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잊어버렸다가 너 그거 했냐 물어보면 아직 안 했거든. 근데 왜 아직 안 했냐고 막 화를 내죠. 니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막 얘기하다가 자기가 설득이 돼. 점점점. 그래서 결국 그 일을 안 해요. 안 하고 나서 그 일을 나중에 이렇게 부르더라고. 꿈이라고. 그냥 하고 싶은 일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세상에. 이 말은 그냥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야. 그런 일은 없지, 세상에, 절대로.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경우가 많아. 졸라 멋진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 일을 겪고 나면 그 일을 안 좋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 이전에는 그 일과 관련해서 대단히 제한된 정보밖에 없었거든. 그러니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내가 그 일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를 몰라. 그런데 그걸 계획으로 두고 당장에 눈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보던 입사 시험을 보고 나서 그 꿈이라고 말해 맨날. 무슨 꿈이야, 저또. 그냥 하면 돼. 세상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입사하기 위해서 태어난 운명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어? 없잖아. 근데 왜 그런 운명이 지어진 사람들처럼 사냐고. 그럴 필요 없어.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뭘 잘하는지는 어차피 우리 모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대가리를 받고 부딪혀 봐야 겨우 왜 30대 중반 정도 돼야 대충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이게 맞나 보다.
아, 이게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내 체질이 안 맞나 보다. 그렇게 좌충우돌해야 내가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하고, 이건 잘하는데 내가 싫어하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잘 못하고, 그런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전에는 몰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된다. 계획 세우지 말고. 계획이야말로 웃긴 일이에요. 그냥 한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한 일보다는 안 한 일 때문에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들어가면 하고 싶은 일 막 해봐. 세 번째로, 그럼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는데 그 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제가 이런 강연을 할 때마다 꼭 예로 드는 건데, 이 명조에도 잠깐 차례로 나오는 겁니다. 역시 배낭여행 다닐 때 얘기예요. 제가 아주 가난하게 배낭여행을 했는데, 파리였어요. 파리에서 한 길을 걷다가 양복점에 걸려있는 한 양복을 발견했는데, 양복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 난 양복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4살인가 5살 때였는데. 양복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 양복이 너무 멋있어. 그래서 나도 몰래 그 양복점에 들어가서 나도 몰래 거기 걸려있는 양복을 마치 내 거인 양 꺼내서 입고, 양복만 입으니까 안 어울려서 와이셔츠도 하나 꺼내 입고 넥타이도 매고 한 김에 그 모든 일이 30초 30초 이내에 일어났어요. 종업원이 다가오기 전에. 그리고 거울을 봤는데 너무 멋진 거야. 너무 멋져. 응? 그래서 이 양복을 사야 되겠다. 난생 처음 생각을 했는데, 가격표를 봤더니 약 120만 원 정도예요. 당시, 지금도 120년 양복이 비싸지만 90년도 초반에 배낭여행 하던 저한테 120만 원은 지금으로 치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옷이 120만 원을 하냐고.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었어요. 그때까지 내가 태어나서 샀던 모든 옷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비싸. 응? 더군다나 내 수중에 있던 돈이 한 120 몇만 원이었다고. 2달 정도 일정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옷을 놓고 나와야지요. 근데 거울 속에 있는 애가 너무 멋진 거야. 저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다. 응? 저 아이와 함께 나가야 되겠다. 응? 그래서 내가 거기 주저앉아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옷을 지금 안 사고 지금 25인데 35에 돌아와서 이 양복점에서 제일 비싼 양복을 형편이 나아져서 사면 어떨까?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 내가 25에 이 양복을 사서 느꼈을지 모르는 기쁨이 뭔지는 모르잖아. 그거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응? 내가 35이 돼서 35살 때 그 양복점에서 가장 좋은 양복을 샀을 때 느낄 기쁨은 35에 느끼는 거지. 25에 그랬다면 느꼈을 수도 있는 뭔가는 그게 뭔지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25에 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럴 수는 없다. 만회가 될 수 없는 거구나, 이건. 속성이. 나가리.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만약에 120만 원이 남았으니까, 120만 원이, 60일이니까 하루에 2만 원씩이란 말이죠. 하루에 2만 원씩 대단히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요. 그러면 최소한의 먹을 것과 최소한의 잠자리에 해결되는 돈이었거든, 당신은. 그러면 내일도 굶지 않고 내일도 노숙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측 가능하니까 내 삶이. 그래서 생긴 안도감도 있고
그 안도감도 행복의 일종이잖아요. 그 다음을 계획할 수 있으니까. 그날의 작은 행복이 있어. 베이스가 되는. 그걸 60일치를 다 합쳐. 그것과 내가 지금 이 양복을 샀을 때 느낄 수도 있는 기쁨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큰가? 양복이 더 크다. 두 번째 나가리. 세 번째는 60일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 그렇잖아? 내가 지금 이 양복을 사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 내 앞에 왔어. 그리고 내가 여기를 떠나면 다시 여기를 오지 않을 거야. 그런데 60일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 60일은 내가 앞으로 잘 대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120만 원을 주고 양복을 샀다고. 그래서 양복을 입어. 그리고 배낭을 메고. 응?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공원에 가서 노숙을 했어요. 당시 양복이 보스였는데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당시는 그게 소위 말하는 명품인지 몰랐어요. 지금도 여전히 비싼 양복이지만. 그래서 그 보스 양복을 입고 거기서 노숙을 한 최초의 사람일 거야 내가. 그냥 굉장히 기뻤어요. 멋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날을 공원에서 그렇게 보스 입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좋댔다. 이제 어떻게 하냐. 수중에는 몇만 원 안 남았는데. 이 다음 얘기는 책에 없어. 응? 대충 책에서는 얼부분이 끝났는데 그 뒷얘기를 내가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당시에 여행 다니면서 여행객들을 호객하는 삐끼들을 많이 만났어. 내가 삐끼를 하면 대충 하루하루는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여행객을 호객하는 삐끼들이 어디서 제일 많았나 생각을 해봤더니 로마에서 제일 많았어. 그래서 기차를 타고 졸라게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가서 거기 역 근처에 호텔 하나 들어가서 일단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호텔 매니저한테 물론 남아있던 돈을 다 내고 이제 완전 거지가 된 거지. 호텔 매니저한테 내가 지금 역으로 가가지고 세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세 사람 방에 나도 재워주라. 세 사람의 추가 손님이 생기고 자기들은 돈 더 낼 게 없잖아. 손해가 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어쨌든 그 세 사람한테 허락만 받으면 되니까. 그 생각은 세 사람의 한국 사람을 일로 끌고 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나는 바닥에서 자고 뭐 대충 계획이 그랬던 거예요. 네 사람을 데리고 오면 한 사람당 커미션을 얼마나 주라. 자기들이 어차피 알바를 쓰고 있단 말이지. 근데 나는 기본급도 없고 못 데려오면 아무것도 안 줘도 되잖아. 그 사람들이 마다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딜은 마다할 리가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1시간 있다가 30명을 데리고 왔어요. 호텔 매니저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응? 우리 모두가 놀랐어요. 응?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30명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보스를 입었잖아. 응? 응? 다른 뺏기들은 다 후줄근한데 응? 난 보스를 입었잖아.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 관계가 역전됐어. 호텔 매니저가 계속 머물러 주면 안 되겠냐. 응?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사람 좋은 일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서 당시 동구권이 개방 초기였는데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제는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나눠졌지만 그때는 한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가 숙소가 부족해가지고 지금은 없는 형태의 숙박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민박이라고 하면 집주인이 있고 뭐 이렇게 방을 빌려주고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집주인이 여름 예를 들면 시즌 기간에 아예 딴 데로 가고 집을 아예 통째로 빌려주는 그런 식의 정규 숙소가 아닌데 돈 벌려고 나타났던 그런 형태의 숙소들이 있었거든요. 체코로 갔어요.
체코로 가서 그때 일주일 만에 50만 원을 벌었는데 그 숙소에 가서 그 주인하고 여기 한 달간 빌리니까 얼마냐 통째로 3층 집이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50만 원이잖아요. 수중에 50만 원 있었다고. 50만 원을 주고 일주일 빌리자. 일주일 후에 내가 150만 원을 주면 나머지 3주도 내가 빌리고 아니면 그냥 나가는 거고. 집주인이 마다할 리가 없잖아. 응? 왜 마다해? 응? 50만 원을 내고 대신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집을 딴 사람한테 빌려주지 마라고 미리 확보해두고 그러고 나서 50만 원을 내고 일주일 빌린 다음에 역으로 갔어요. 역으로 가서 로마에서는 주로 동양인을 상대했는데 이건 동양인으로는 안 되겠다. 동양인만으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양을 담당할 애를 하나 알바를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 내리는 애들 중에 제일 멀쩡하게 생긴 남자애한테 가가지고 영국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너 여기 여행 왔냐? 여행 왔다. 얼마나 있을 거냐? 뭐 한 보름 정도 있을 거다. 그럼 내가 앞으로 보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하루에 얼마씩 줄게.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응?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걔가. 그래서 걔가 직원 1호가 됐어요. 직원 1호로 채용이 되고 그리고 바로 영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 숙소가 대박이 났어요, 사실은. 왜 대박이 났냐면, 다른 데가 100원 받으면, 우린 80원 받았어. 아니, 100원은 다 받긴 받았는데, 20원을 파티비에 썼다고, 그냥. 다 지들 돈이야. 그런데, 다른 숙소는 100원을 내고, 100원이 다 숙박비인데, 우리는 100원을 내면, 20원어치는 사람들하고 나눠서, 사람들하고 같이 파티하는 데 썼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냈는데 맨날 술 먹고 파티할 수 있는데 왜 이 숙소로 안 와? 대박이 났지. 대박이 나서 제가 딱 한 달 운영하고 그걸 털고 그 첫 번째 종업원 영국이한테 그 집을 물려주고 왔는데 그 한 달 있다가 제가 그 숙소를 떠날 때 실컷 쓰고 제 수중에 남은 게 한 1,500만 원 정도 돼요. 이 모든 것은 제가 보스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물론 굶어 죽을 수도 있었어 그때. 근데 보스를 사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난 거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삶의 선택을 할 때 대부분 그 선택을 하며 나는 지금 당장은 힘든 선택을 하지만 이 결과로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행복해질 계획들을 막 세우지. 다 나중에 행복해진대. 사람들의 계획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래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이 노력의 끝에 행복해져 있을 거야. 그런 건 없어요. 그 순간의 행복은 그 순간에 고유한 거예요. 내가 25살에 그 양복을 사서 느꼈던 기쁨은 내가 35세 돌아와서 양복을 10벌을 사도 그때 그게 뭐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안 해봤으니까. 알 리가 있나? 안 해봤는데. 응? 그러니까 당장 행복해져야 되는 거야, 언제나.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당장. 내가 행복해진다는 건 차곡차곡 뭔가를 적금해서 쌓아놓으면 행복이 10번 쌓아놓으면 10배로 커져서 나중에 한꺼번에 10배짜리를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당장 하고 싶은 건 그냥 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나보고 결과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고. 결과를 보장받는 방법이 뭐냐고 나한테 끊임없이 물어보는데 나도 몰라. 그걸 알면 내가 떼부자가 될게. 응? 그런 건 난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알차게 매번 항상 후회하지 않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그래서 그게 쌓여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다 알아주는 지위에 가고 난 그건 몰라. 그건 딴 사람한테 물어봐. 근데 그런 지위에 간 사람들이 딱히 행복해 보이진 않아, 내가 보기엔. 우리 각하가 행복해 보여? 응? 그러니까 독립하고 그리고 그냥 하고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얘기하면 이 모든 걸 스타일 있게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폼이 나야 돼. 응? 폼이 안 나면 무슨 소용이야. 돈도 벌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도 쥐고 그럼 폼이 저절로 날 것 같죠. 우리 각하 봐. 폼이 나? 그런 것들이 폼을 나게 해주지 않아. 그런 줄 알거든? 그렇지 않아 절대로. 폼이 안 나면 구질구질해 씨발. 돈이 많아도 지위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다 구질구질하다고. 그거 가지고 150만 년쯤 살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어. 아니잖아? 그럼 폼이 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독립하고 그냥 하고 당장 하는 삶의 원칙 속에서 그 모든 게 스타일이 있어야 되거든. 폼이 나야 돼요. 폼은 어떻게 나느냐? 자기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건 다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가 언제 폼이 날지는 자기도 해봐야 알아. 단순히 옷을 어떻게 입는다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이나 그 모든 게 하나의 일관된 경향을 가지게 돼. 어느 순간. 그럼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 그게 섹시한 거거든. 응? 우리가 다 섹시하자고 이러는 거예요. 왜 사는지 알아? 섹시하자고 사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폼이 나고 섹시하냐면 그 출발 지점은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이 책에도 쓴 얘기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신감을 가져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 근데 자신감이란 건 되게 취약한 감정이에요.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이 없네. 그래도 여기까지 얘기를 끝냅시다. 자신감은 언제 생기냐? 자신감이라는 건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특정한 능력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달리기를 잘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예쁘게 생겼거나 우리 집안이 부자거나 기타 등등 내가 남하고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어떤 자산이나 자원이나 또는 능력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우월한 감정을 가지는 거라고. 숨쉬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진 사람 없잖아. 다 숨쉬니까 비교 우위가 없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자신감은 반드시 비교 우위를 통해서 획득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신감의 이 뒷면은 열등감이에요. 그 두 개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딱 붙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면에서 다른 모두를 압도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서 우리 동네에서는 미스 코리아 앞에 가면 찌그러드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내가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어디 하버드 앞에 가면 찌그러드는 거야. 안 그럴 것 같지? 내가 100억대 부자야. 그러면 100억대 부자면 부자잖아. 됐다. 씨발. 근데 이 사람들이 1000억대 부자 앞에서 거지처럼 굴어요. 안 그럴 것 같지? 거지처럼 굴어. 왜냐면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근거, 그 근거 자체가 무너지면 이 사람들이 제로인 것처럼 굴어요. 다들 그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라는 건 그렇게 취약한 감정이야. 그러면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 자존감이라는 건 비교 우위를 통하지 않고 내가 나를 승인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종 약점이나 하자, 한계를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걸 다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좌뻑이나 또는 그 공주병이나 왕자병 이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왕자병인 혹은 공주병인 친구가 이제 예쁜 혹은 잘생긴 부자의 흔히 말하는 엄친 이런 아이가 옆에 지나가면 이 왕자병, 공주병은 그들이 자기보다 더 낫다는 걸 인정하지 않지, 전혀. 이건 질병이에요. 이건 질병인데,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들은 자신감만으로 이루어진, 감성의 인간들은 그들 앞에 가면 찌그러들어.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가 나타났어요? 그 옆에 여자들이 있다. 그럼 여자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눠요. 미스 코리아를 욕하거나 아니면 한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아주 드물게 그녀가 매우 이쁘고 나보다 월등히 몸매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걸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대단히 전혀 무관하게 그 미스 코리아와 같은 수준의 자존감을 보이는 여자들이 있어요. 못생겼는데 훨씬. 몸매도 더 안 좋은데. 기가 안 죽고 전혀. 그렇다고 미워서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센 척하는 것도 아닌 그런 여자들이 가끔 있어요. 드물게. 졸라 섹시해. 거꾸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길 가는데 기가 죽는 자신감 말고 또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 왕자병 공주병 말고 자존감이 튼튼한 부류들은 그렇게 잘생기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면 좋겠다 씨발 여기까진 가. 왜냐면 좋은 거잖아 저게. 근데 그게 나한테 되돌아와서 그럼 나는 뭔가 하고 자기 비하나 한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인 거야. 나는 나고 내가 쟤보다 키가 작고 공부를 못하고 뭐 기타 등등 부족한데 그래서 뭐 난 내가 좋은 걸 만족스럽고.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자뻑이나 왕자병 공주병하고 다른 것은 자기 하자를 인정해야 돼. 있는 그대로 대단히 냉정하게 자기 객관화가 된 거지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그렇게 자기 객관화가 되고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은 자기 스타일이 생겨요. 자기가 세상을 대처하는 방법이 남들과 좀 달라. 자기 기준에 따라. 그런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아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이 만들어져. 그리고 그게 그렇게 자기만의 결이 만들어져서 굳어지면 그게 자기 스타일인데 입는 것부터 말하는 것까지 모든 게 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겨 먹은 대로 자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섹시해. 알아보게 돼 있어. 니들도. 20대에는 그런 사람 잘 없다. 속지 마. 특히 남자들이 그런 척 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지금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알게 될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비슷한 얘기를 해줄 사람은 이제 나를 다시 만나지 않는 한 없어. 이렇게 잘 새겨들어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있으면 그냥 해. 이리저리 따지지 말고. 그리고 당연히 실패하겠지. 대부분의 경우에. 응? 뭘 안다고. 그리고 가능한 한 최대한 당장 해야 해. 실패해도 돼. 뭐 어때? 또 하면 되잖아, 딴 거. 그리고 스타일 있게. 그렇게 20대를 잘 보내잖아? 멋진 사람이 돼 있어. 어느 순간 보면. 드물게. 세상에 나가서 멋진 사람을 많이 만날 것 같지? 별로 없다? 다 비실비실해. 근데 나는 멋진 사람이 되면 좋잖아.
20대를 잘 보내면, 그리고 불안해도 돼. 원래 다 불안한 거야. 아프니까 청춘이다. 다 씨발 거짓말이야, 그런 거. 응? 청춘만 힘들지 않아. 다 거짓말이야, 그런 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했다 이거지. 20대 나는 고생했는데, 그걸 잘 거쳤더니 지금 나는 성공했다는 거야. 지 자랑이라니까. 그런 말들은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장되는 게 뭐가 있냐? 없어. 이렇게 살면 보장되는 게 특별히 보장되는 경제적 삶 이런 거 없어. 근데 행복은 하다고. 그럼 되는 거잖아. 내가 부자는 아니거든? 근데 졸라 행복하게 살아. 내 마음대로. 우리 각하도 마음대로 까고. 응? 누구한테도 허락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뭐라고 하든 간에. 그런 삶이 가지는 가치와 힘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다른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근데 참고가 됐으면 하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행위가 진행도 받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미 안 괜찮은데. 그래도 아니 뭐 적은 걸 주지 말고 손 들고 질문하세요. 네. 꼭 질문할 게 있으면 손 들고 질문을 하세요. 왜? 가능하면 여학생이 질문해 주세요. 남학생은 참고 자기는 첫 번째가 봐줄게요. 예. 그 21살 행복에 지금 제 시점에 21살 행복은요 인터뷰도 안 거거든요. 나를? 예. 싫어. 그렇게 쉽게 되면 안 되지. 이메일 주소도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귀찮아. 제가 적어갈게요. 응? 뭐라고? 제가 적어가겠습니다. 뭐를? 이메일 주소를. 나한테서? 예. 누가 알려준다고 그랬니? 그래서 당신이 알아서 알아봐. 나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응. 자기 찾아줄게. 다른 질문 있어요? 적었어요. 이게 자기 거야? 네. 귀찮다. 직접 직접 질문해, 직접. 예. 네.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려울 때도 있고 안 어려울 때도 있죠. 그냥 어려우면 좀 가난하면 어때? 죽나? 집도 없이 그냥 집이 있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다시 있어요. 그럼 돈은 다 꼼수로 버시는 거예요? 나를 꼼수다? 아니요.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요.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돈을 못 벌 것 같아요? 좀 불안하죠. 회사를 다니면 안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근데 왜 물어봤어, 나한테? 네.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사상권을 관여하면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유리하다고? 부모님이 사사건건 간섭을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안해서예요? 아니면 부모의 지원이 필요해서예요? 둘 다예요? 지원이 언제까지 얼마나 필요해요? 계산해 봤어요? 일단 그걸 계산해 보고. 그리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부모님이 이제 걱정이 돼서요. 자식이 잘 되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해보지 않고 이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잖아. 해보지 않고는. 근데 부모님은 다 안다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그걸 너는 그걸 안 겪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 자기가 다 겪었으니까 좋은 길로만 가라고 이렇게. 나는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님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라는 삶을 내가 60대까지 살 게 아니면, 그치? 70대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신 한 항상 그 지시를 받을 게 아니면 언젠가는 독립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그 언젠가가 언제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걸 멈추지 않아 원래. 부모는 그러라고 있는 존재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게 빨리 정리되는 게 좋지 않을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로 솔직하게. 글쎄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순간은 자기가 결정할 일인데 나는 그걸 최대한 빨리 하는 게 20대가 되자마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걸 했는데 이 결과가 나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겪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 몸이 체화돼서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되면 그게 자기 삶의 기준들을 쌓아져가는 건데,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잖아. 다 대신 해주니까 부모들이. 부모가 대신 삶의 선택을 해주는 건 자기가 그 선택을 해서 배울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뺏는 거야 부모들이. 부모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지. 근데 나이가 서른이 돼도 애인 거지. 자기가 해본 게 없으니까. 어릴 때 그걸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어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는 그냥 집을 나갔어요. 부모님하고 타협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고3 때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걸 내 방에서 필까 밖에서 몰래 필까로 고민을 하다가 밖에서 몰래 피는 게 안 맞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 방에서 피기 시작했어. 왜냐면 난 몰래 하는 게 싫어. 우리 모친이 그걸 알았어. 모친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 집안 전체가 담배 냄새가 나니까 모친이 나한테 한 번도 뭘 간섭해 본 적이 없는 양반인데 방에선 피지 마라. 우리 집에 목사님도 오고 어쨌든 부모의 체면이 있지 않냐. 타협이 들어온 거지. 그거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숨어서 피는 것도 싫었어 난. 뭐 대단한 죄를 지는 게 아니잖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랐고 난 이미.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 우리 모친한테. 내 방에서 피겠다고. 내가 숨어서 피는 게 좋냐고. 응? 뭔가 다르지 않냐고. 내가 이때까지 당신이 나를 키운 방식과. 그런데 우리 모친이 가만히 나를 쳐다보더니 그래도 내 말도 일리가 있거든. 그래도 밖에 나가서 피라고.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 한참 쳐다보더니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뺨을 한 대 맞았어. 우리 모친이. 유일하게 행사한 폭력이야. 뺨을 한 대 팍 때리더니 펴라 이 새끼야. 그리고 끝났어요 그 딜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밖에 나가서 피는 게 맞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뭐 어쨌든 우리 부모도 우리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있고 내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옥상에 가서 펴도 되거든. 어렸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한계치까지 가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 선이 있었으니까. 당신한테 그게 있느냐가 문제인 거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뭘 원하는지 생각해봐. 먼저 어디까지 원하는지. 있어? 뭘 원해? 집 나오는 걸 원해? 일단 원하는 걸 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디까지 갈 건가도 정해야지. 어느 선에서 타협할 건가. 그런 다음에 방법을 찾는 거지 뭐. 너무 막연하잖아 지금.
어쨌든 나는 그래서 방에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 나 우리 모친을 좋아해. 졸라 쿨하잖아. 응? 어쨌든 승질은 나거든. 내 말도 반은 맞고. 그리고 고집을 꺾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타협은 보긴, 어느 선에서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한 대 때리는 거지. 혈아 이 새끼야 하고 갔어. 아주 좋아해. 지금 생각해보면 더 이상의 모친이 없다고 봐. 설득하려고 해서 설득을 안 했을 거거든. 다음 질문도 봐. 너 애절하다. 뭔데? 하고 싶은 거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정당하겠죠. 그럴 때도 있긴 있죠. 근데 그럴 경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하기 싫은 일을 오랫동안 해야 한다. 그 생각만큼 그런 일은 많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돈을 조금 벌면서 하는 거죠. 그래도 돼요. 처음부터 돈이 많이 필요한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뭐 차를 산다든지 차를 산다고? 차를 사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본 거야? 하고 싶은 게 뭔데, 그 일을 하려면 얼마나 돈이 드는데, 그래서 그 일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봐. 졸라게 막연하잖아. 뭐 차를 산다는지? 뭐 부모님하고 왜 놀았어요? 네. 저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이제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주변에 얘기했더니 막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친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까지 다 제가 현실을 모른다고 이렇게 좀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몰라요. 그 사람들 다 선생님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선생님 되고 싶은데? 저 애들 가르치면서 그냥 애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고 애들을 언제 가르쳐봤어요? 그냥 친구들이 저한테 뭐 물어봤을 때 가르쳤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좋고 그걸 친구들만 그런 거 아닐까? 진짜로 말 안 듣는 애들을 가르치는 게 좋을까? 그 경험부터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 지금 나이 때 질문들만 해요. 졸라 막연해. 응? 대추상적이고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뭐든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남자들은 질문하지 말라니까 진짜. 응? 다 남자들이네. 네. 근데 경제적으로 독립하라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중요한데 그 사실 독립을 해보려고 해서 등록금을 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막 힘들었어요. 3개월 동안 진짜 학교 끝나고 일만 해도 등록금이 안 걸리더라고요. 다시 들어온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근데 그때 진짜 알바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진짜 이 시간에 내가 이 피 같은 시간에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요즘에는 부모님 말 잘 듣고 독립 받고 있어요. 등록금만 용돈은 안 받고. 근데 되게 좌절감을 느꼈거든요 거기서. 그건 당신 책임은 아니야. 근데 진짜 너무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요. 그건 내가 보기에는 학교를 새로 차려야 했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 나이 때 네.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나이 때는 감당할 수 있었어요. 뭔가를 하면. 물론 공부 안 하고 했어야 했지만. 근데 지금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액수가. 그래서 실제로 자기 책임이 아니고 정치 책임인데 그 부분은 그러면 타협하는 수밖에 없지, 부모하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부모로부터 둘 다 이루어지면 가장 좋아요. 근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건 먼저. 이게 더 어려워요, 실제로는. 부모도 나하고 별개로 완전히 한 사람의 남자고 여자고 그들도
한 개인의 욕망을 가졌고 그걸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나하고 분리해서 산 사람으로 인정한 다음에 내가 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연민 가지고 그러는 게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도 훨씬 더 힘들어요. 나중에 해도 돼. 그게 되면.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나이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건 자기 잘못이 아니야. 근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뭔가를 계속 이제 얽매여서 그건 맞아요.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되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당장 1학년 때 못하는 게 당신 잘못은 아니라.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정권을 잘 뽑아야 되는 거야. 네. 처음에요. 어릴 때는 남들이 원하는 거를 자꾸 하려고 했잖아요. 남들이 행복하니까 뭐 부모님이 내가 성적 잘 받으면 좋아서 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그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과 남들이 좋아서 하는 게 분리된다고 했잖아요. 분리되어야 한다. 네. 근데 이제 분리된 면도 있고 또 감정 면에 있어서 저 사람이 참 웃고 있는 게 보기가 좋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게 좋다 싶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고 싶고 뭐 그 사람을 뭐 개그를 해서 웃긴다던가 이런 게 좋다 그러면은 그것은 진짜 그건 당신이 그를 사랑하는 거고. 그건 제 진짜 행복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사랑을 하게 돼서 누군가를 그를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삶의 선택을 해나가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당신 정도라면 당신은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있잖아요. 기대치와. 이웃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 서울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기대가 있잖아. 그런 기대는 옆집 사람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있고 수많은 기대들이 있죠. 학교 선생님이 당신을 너무나 이뻐해서 서울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런 요구들. 나하고 무관한 사람들도 나한테 요구가 있어. 집합적으로. 그런 요구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걸 말하는 거야. 차근차근. 뭐 하나 더 해주세요. 하나만. 지금 제가 밖을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돌아다녀보니까요. 돌아다녀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아서 나왔어요. 좋아서 나왔는데 또 그러니까 어느 날 돌아왔는데 걱정을 하는 걸 보고 걱정시키는 건 또 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남을 걱정시키는 것 자체가 피해주는 것 같고 내가 남한테 좀 걱정시킬 권리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누굴 뭘 했는데 남이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나왔는데 어느 날 돌아와 보니까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며칠이나? 네? 며칠이나?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하루? 네? 하루?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가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돌아와 봤는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가출했어요? 얼마나 가출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시간? 아니요. 그럼 며칠? 네, 며칠 됐어요. 그러니까 왜 가출했어요? 이유가 있어? 말 못할? 아니 뭐 말 못할 것까지 없지만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해봐요. 근데 그냥 걱정시킬 권리는 없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지금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외갓댁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나름의 타협이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도 되겠죠? 숨기는 걸 싫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게 타협이라고 생각해서 걱정 안 시키고 난 아니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내가 사는 모델이 모두에게 정답이 아닌 것이 참조하라는 거지. 가출했는데 그러니까 가출한 게 아니라 외갓집에 있는 걸로 돼 있는 거네요 지금은? 네, 그렇죠. 근데 부모님은 외갓집에 연락 안 해보는 사이인가 보지? 아니 이모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모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겠네? 아니요? 그러면 이모는 왜 협조를 해줘요? 제가 신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됐어. 그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받아주자. 저요. 그 뭐냐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거나 내 욕망이나 우리 내가 뭐 이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남이 너무 그 타자의 욕망을 너무 너에게 많이 하다 보면은 내 욕망인지 아니면 정말 타자의 욕망이 각인이 된 건지 세뇌가 된 건지 그건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나니 나보고. 어떻게 구분하냐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이게 쉽지 않아요. 워낙 나한테 체화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나를 전혀 모르는 곳에 여행 가보는 것 중이야. 그것도 하나 좋은 방법. 내가 이방인이 되는 거지. 내가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 가서도 여전히 내가 익숙한 공간에서와 같은 욕망을 가지는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해본.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내 주변을 둘러싼 나를 향한 기대와 욕망과 내가 나한테 가진 욕망이 저절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저절로 구분되면 쉽게 다스리고 살지 않지. 그 의식적으로 해봐야 되는 건데 아주 이렇게 하면 저절로 되고 확실히 된다. 이건 너 모르겠어. 근데 여행이 아주 좋은 방법인 건 내가 알아요. 전혀 나를 모르는 곳에 가보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타고난 그 결대로 본능대로 반응하거든요. 모든 일에. 예를 들어서 기차를 놓쳤어 밤에. 그러면 이때까지 매뉴얼들이 존재하잖아. 모르면 집에 전화하면 돼. 그지? 선생님이나 인터넷 찾아보면 돼. 근데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 부딪혀. 배낭여행을 갔는데 밤에 기차를 놓쳤어. 근데 그 시간대에는 어디 갈 숙소도 없고 그리고 그 역은 좀 있다가 폐쇄되고 어떻게 해야 돼? 어디다 물어봐? 지식인에 물어봐? 물어볼 데가 없잖아. 아무한테도.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있나? 부모님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정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교과서에도 없고 내가 참조할 것도 없고. 그럼 보통 자기가 타고난 문제 해결 능력이 드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건물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짐을 라커에 쳐놓고 나이트를 가. 못 갈 이유 없잖아. 나이트를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기차나 타고 아무 데나 가버려 그냥. 그래도 되잖아.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지만 그때는 내가 참조할 만한 그리고 대신 말해주는 선배나 부모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판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여러 번 부딪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과 욕망을 점점점 파악하게 되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나는 보도를 가르쳐. 보통 외국인들 모아가지고 화투를 꺼내놓고 보통 기차를 놓치면 저는 그렇게 시간을 해결합니다. 보통.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거죠. 내가 더 이상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혹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가이드 해주고 허락해줄 사람이 사라지고 내가 내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을 자꾸 마주치는 건데 그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남의 선택을 자꾸 참조하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려면 그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여행도 방법이다. 씨발 질문이 끊어지질 않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원장님한테 물어봐요.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